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도형을 기억해내나요?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그죠? 그려내는데 부분을 보세요. 부분은 사실은 부분은 전체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의 합이 더 크죠. 전체를 합한 것이 더 큰데 부분은 언제나 전체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부분의 합보다는 전체 합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행동주의에 자극 하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 또 큰 하나의 자극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이 행동주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자극 하나 이런 걸 각 개별적인 요소들을 다 더해도 전체를 통합해내는 거에 대해 보다는 작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태주의라든지 게스탈트 이런 용어가 딱 나오면 부분의 합보다 전체 합이 더 크다. 그죠? 부분의 합보다 전체의 합이 더 크다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대표적인 학자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베르테이머라는 학자들, 형태주의를 강조했던 베르테이머라는 학자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쾰러, 코프카, 레빈. 특히 제일 기억해야 되는 베르테이머, 그 외에도 코프카, 그 다음 레빈, 그 다음 쾰러 이런 학자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전병을 보시면 인간의 정신을 너무 지나치게 요소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해된다. 그렇죠. 통전적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 그죠? 이런 요소보다 전체가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형태주의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주의의 이제 쾰러나 이런 학자들은 이제 어떤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통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사이트라는 말인데, 이 인사이트라는 말은 부분이 합쳐져서 인사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있다 갑자기 통찰이 나서 더 큰 하나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대기가 하나 있고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위에 바나나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원숭이가 원래의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막대기를 잡는 거 자극 하나, 상자 위에 올라가는 자극 하나, 올라가서 때려서 바나나를 따먹는 자극 하나가 요소가 합쳐져서 바나나를 따먹는 일련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한 학자는 행동주의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형태주의 학자들은 어느 날 원숭이가 보니까 저 바나나를 따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막대기를 들고 바로 나무에 올라서 바나나를 때려서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요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찰에서 바로 한꺼번에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그것을 합친 것보다는 전체의 통찰과 같은 전체의 합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한 학자가 형태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켈레는 학자가 이 통찰 학습을 강조를 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차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심리학 괴관을 배우시면서 너무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조의 흐름이라든지 핵심 개념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실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기억할 때 정신분석을 또 비교하면서 자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이 기능주의는 구성주의와 비교하면서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는 이 형태주의, 게스탈트 학파의 형태주의와 잘 비교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인지주의와 비교하면서 종합하면 요 사조에 대한 흐름을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과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칼 로저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이 칼 로저스라는 학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로저스라는 학자를 무조건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슬로우라는 학자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메슬로우, 칼 로저스 이런 이제 두 학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그죠?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학자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고 자율성이 중요하고 그 인간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치료해낼 수 있는 치유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존중해야 되고 스스로의 치유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있는데 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자가 나타나서 권위를 갖고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상담을 한다면 비지시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학자가 칼 로저스라는 학자고 그 학파가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를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적인 입장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1960년대부터 이 시작한 인본주의는 상담이라든지 심리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강의해야 되고 여러분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이십니다. 심리학을 미리 전공한 이 권위자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심리학을 준비하는 사람 또 전공했더라도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상담의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뭔가 권위자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등된 입장에서 다가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변화될 때 것은 상담자가 아니고 내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고 비지시적인 상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칼 로저스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의 흐름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본주의, 그냥 인본주의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정신분석을 외우셔야 됩니다. 정신분석학적인 것을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인 부분과 비교하면서 이런 입장인 것과 전혀 반대되는 주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은 이제 실존적 현상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적 방법에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을 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뭔가 좀 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 개념을 보시면 인본주의는 학파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적인 사조, 인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행위자다.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서 변화시켜 주었던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개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본주의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사상과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here and now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